LG전자 20%가량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스마트폰도 이 독과점적 시장 구조라고 보이는데요. 예. 특히 삼성은 어떻게 조사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에는 달할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시장 지배 사업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증인, 예. 삼성전자의 한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월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표에 나와 있는 예. 위원장님, 네. 삼성에서도 인정을 했는데요. 삼성이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맞지요? 예. 3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 예. 삼성전자는 직접 자회사를 통해서 유통하는 무약정폰이죠. 얼락폰. 이 얼락폰 가격을 통신사를 통해서 유통하는 가격보다 10% 비싸게 받고 있지요. 1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10% 높게 받고 있다. 증인, 그렇게 10% 높게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일단 예, 짧게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의 폰을 저희들은 한국에서 무약정폰이라고 그럽니다. 약정폰을 판매할 때는 이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단말기 지원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약정폰 같은 이제 폰을 판매할 때는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이라든가 그럼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판매하는 여러 삼성 그런 자회사라든가 이런 유통회사에서 자기들의 코스트를 붙여서 한 110% 정도 선에서 약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 얼락폰이 더 비싼 이유가 이통사에서 구매할 때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자회사에서 유통 마진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른 것 아시지요? 미국은 이 얼락폰 가격이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가격과 같거나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통신사는 마진을 남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성이 그 자회사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 유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원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은 이동통신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조사인 삼성에서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있지요? 삼성에서는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통신사에 마케팅 지원금을 드리고 이동통신사에서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분을 합니다. 예. 삼성에서 예. 이 이동통신사에 그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바로 리베이트인데요. 자, 위원장님, 네. 지금 증인 답변을 들으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10월 달에 그 제조사에 대해서도 언락폰 문제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증인, 예. 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들은 이 단말기 가격을 더 10% 싸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7만 8천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제조사에서 얼락폰을 직접 구매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용자 차별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갤럭시 노트 8 64기가 출시되었지요. 예.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가격은 109만 4,500원입니다. 여기에 제조사는 한 대당 평균 7만 원가량을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동일한 상품을 삼성전자 홈페이지나 삼성전자 매장에서 무약정 폰으로 구입을 하면은 120만 4천 원에 구매를 해야 되고요. 7만 8천 원 가량의 그러한 지원금도 못 받게 됩니다.
위원장님, 예. 지난번 업무보고에서 통신사의 3가지 담합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3가지가 통신요금 담합 의혹, 유심가격 담합 의혹,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고객과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고객 사이에 이렇게 순수하게 제조사에서 지원해주는 소비자의 편익이 18만 원 가량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불합리한 편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 통사와 제조사 모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지난 4월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8 출시했지요. 예. 보면은 그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가격을? 아마 그게 64기가짜리면 90 몇만 원이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갤럭시 S8인데요. 한국은 102만 8천 원에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통해서 639달러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차별은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는데요. 한국은 102만 8천 원에 아무런 프로모션이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724.99달러이고 또 사용하고 있던 폰을 가지고 오면은 중고 보상 프로그램으로 300달러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실구매가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독과점과 이 스마트폰 독과점이 결합해서 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를 법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완전 자급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완전 자급제도 좋겠지만은 제가 오늘 지적드린 이 무약정폰, 얼락폰의 가격만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얼락폰을 구입해서 알뜰폰 유심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폭넓게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 예. 삼성전자는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는 얼락폰 가격 정상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그 의원님께서 그 차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 통사나 유통에 공급하는 가격은 그거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고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순전히 이 통사와 유통업체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수도 없고 협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조사를 한 후 우리 정무위원회 모든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 들어가 앉으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원만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미래에셋에서 류혁선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 질의에 답하면서 당시 그 베트남 랜드마크 72에 관련해서 SPC당 49인 이하로 청약 권유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감원에서 제 주장이 맞아서 징계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그럼 이제 류혁선 증인이 베트남 랜드마크 72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 오셔서 위증하신 거죠? 맞죠?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예, 예. 그런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 업계 최대 자기 자본을 가진 이제 그 증권 회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랜드마크 72건 말고도요 여러 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서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제가
확인해 본 거 올해만 해도 5건, 작년에도 3건 이렇게 징계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미래에셋 대우증권과 네이버 전략적 제휴권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제가 이제 물어볼 텐데, 제가 이 앞에 그 징계받은 건을 미리 얘기하는 건 네. 법을 지키고 규제를 잘 지켜서 네. 우리 투자자들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근데 물론 네이버하고 자사주 막교환 하셔가지고 여러 뭐 4차 산업동맹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셨으나 그 속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자기 주식 지분 1.71%가 미래에셋 대우로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상호 매입하게 되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네. 예.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경우 자사주를 상호 매입의 형태로 매각하게 되면 또 자기 자본에 포함되게 되죠. 네. 예. 따라서 자사주 막교환 전에 미래에셋 대우의 자기 자본이 6조 6천억 원대였다가 네. 막교환 후에는 7조 1,5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자사주를 막교환함으로써 장부상 금액만 늘린 자본 확대다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셋 대우한테 좋은 게 뭐냐면 IMA 즉 종합투자 계좌 사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 8조가 이제 조건인데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기 주식을 막교환함으로써 증자에 대한 부담감은 그만큼 줄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그렇게 줄었어요? 그런 아니 그런 자기 연결은 자본 늘었는데 부담은 예, 안 그 줄었어요? 연결은 저희가 그래요? 인정 못 IB 하시겠어요?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연결은 안 되겠습니다. 그 미래에셋 그룹 사실상 중간 지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래에셋 캐피탈 이지 않습니까? 올해 3월 말 현재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자기 자본의 145%예요. 근데 이제 이 법상 한도인 자기 자본의 150%에 거의 육박하죠. 근데 이 법도 사실은 150%로 늘려줘서 한때 이 미래에셋 맞춤형법이다 이런 비판까지 있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증자를 하려면 미래에셋 캐피탈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도 한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막교환을 통하면 의결권도 살리고 증자 부담도 줄고 꼭 먹고 알 먹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대답을 좀 이렇게 이따 말씀드릴까요? 모아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꼼수지배력 확대를 하는 건 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이건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더해서요. 양사가 공시한 내용을 보면 좀 이상한 데가 있어요. 예. 그 취득 주식에 대해서 처분 제한 기간을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상대방 회사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의 행위는 안 한다. 이런 것도 했어요. 또 일방의 회사가 동계약 위반 시 상대방 회사는 본권 양도 주식을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 즉 콜옵션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아울러 양사가 처분 제한 기간 경과 후에 본권 취득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자 할 때 그 상대방 회사가 본인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 네. 즉 우선 매수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최영만 님께 이것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선진 금융 기법이에요? 예. 아,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럼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예. 묻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의 처분권 및 의결권 행사 방향을 제한하는 조건부로 상호 매입하는 것을 진성 매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구체적인 현실에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예. 이 거래야말로 그야말로 파킹 거래 이렇게 맡겨놓고 하는 거래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이 자사주를 막교환해서 의결권도 살리고 증자 부담도 줄고 게다가 꼬리포가 달린 파킹 거래까지 해서 꼼수의 꼼수를 격꼼수 행위를 하면서 시장의 공정성 해치고 규제를 회피하는 거 아니냐는 게 제 걱정이고 지적입니다. 미래에셋이 그런 의도를 갖고 이 거래를 했는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단언하지는 못하겠지만 통상 그런 의도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런 형식으로 하는 건 맞습니다. 일단 관련해서요, 최현만 증인께 네네. 미래에셋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혁신적인 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한 거 알아요. 그러나 그 하는 와중에서 글쎄요, 그게 선진금융기법이었으면 우리 금융당국은 선진금융기법을 전혀 모르고 그냥 징계만 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한 좀 책임감 있는 태도를 좀 가져주시고 시장 질서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잠깐 시간 멈춰주시면 우리 현대자동차 여승동 증인 앞으로 나오셔서 하고 제 질의 끝나고 나면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정인 안에 들어가서 네. 앉아 계시죠. 예. 처음부터 아예 2분을 더 드릴까요?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나중에 다 뺄 겁니다. 그냥 주시는 아니 게 많이 주시고 네. 저는 안 그러면 현대자동차 증인이나 우리 최현만 증인이 다음 제 순번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그러면 저는 상관없습니다. 아니 뭐 나 그런 거는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고요. 질의하십시오. 예. 자, 여승동 증인 예,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품질관리 부문 사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사실은 그 회사 전체 진행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6년 전에 현대차를 배우라고 했던 일본이 이제 와서 현대차가 자멸 위기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는 거는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70%까지 시장 점유율 지켜주다가 이제는 흉기차로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그 세타2 엔진 리콜이 우리나라에서 2017년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리콜에 차별이 있습니까? 리콜의 차별은 없습니다. 예, 리콜 차별이 없습니까? 리콜 차량을 점검하는 방식은 동일한가요? 소음을 측정해서 이상이 없는지 보고 그다음에 엔진 청정도 검사하고 이렇게요. 예, 청정도 검사는 한국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소음 측정은 또 미국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예, 미국에서는 그 성분 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만 소음과 청정도 검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 그 2분 드리세요. 3분을 아예 드릴까요? 예. 예. 그 한국과 미국의 리콜 원인은 동일합니까? 원인은 틀립니다. 결함의 현상은 원인- 유사한데 발생 원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고 국토부 산하의 공단에서 제출한 보고서도 보면 예. 원인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고요. 또 미국에서와 한국에서의 리콜 방식도 지금 비슷한데 말씀하시는 거는 원인은 다른데 처방은 같다. 처방은 그 측정 방법은 소음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같습니다. 원인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승동 증인, 예. 리콜을 받지 않으면 혹시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리콜을 그러니까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교환을 해주지 않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 소음이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엔진 교환을 해줍니다. 제 그리고 말씀은- 나중에 2차로 또 추가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 네. 저희가 다시 조치를 취해드리고 무한 보증을 해드립니다. 현대차 리콜 계획서에 보면 예. 리콜하지 않을 경우에 엔진 소음 무시 후 운행 시 시동 꺼짐 발생으로 안전운전 지장 발생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계속 물어볼게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리콜이 엉터리 리콜이다라고 하는 지적 알고 계세요? 엉터리는 아닙니다. 엉터리는 아닌데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한번 보시죠. 현대차가 국민들께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는 건데요. 제가 KBS에 이 관련한 자료를 제공하고 보도가 된 겁니다. 이 밖에 다른 언론이나 자동차 커뮤니티 의원실에 들어온 제보를 보면 산더미처럼 세타2 엔진의 리콜에 가서 정상 판정 받고 얼마 안 돼서 엔진이 그냥 퍼져버리는 이런 경우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엉터리 그거는- 리콜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리콜 진행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이 리콜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리콜 기준을 설정한 엔지니어들은 압니다. 아니죠. 지금 중요한 건 우리 소비자들이 그 리콜을 받으러 가가지고 리콜을 받는 그분들이 아니냐는 얘기인데요. 그분들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데다 꽂아갖고 거기서 패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예스, 노, 그러니까 패스, 그러니까요. 노 패스로 합니다. 그걸 하는 분들도 이 소음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비정상이고 어느 정도가 돼야 정상인지 몰라요. 예, 그거는 이제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그러한 안내를 다 받아요. 미국에서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리콜에 대한 꼼꼼한 안내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엉터리 리콜이 되고 있다니까요.
현대차가 미국 소비자들은 2015년부터 리콜을 통해서 적극 보호하면서 국내에서는 2년 동안이나 위험에 방치해놨던 거 아닙니까? 뒤늦게 이걸 리콜을 실시하면서도 완전 엉터리 리콜, 깜깜이 리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보는데. 예, 뭐 본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시장에 눈높이에 부응을 못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이제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엔진은 자동차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맞게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 당시에 리콜을 했을 때 한국에서는 그런 클레임이 상당히 낮았고 미국은 상당히 높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 엉터리 리콜 때문에 소비자들이 골타먹고 위험에 처해졌던 상황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그거는 극히 일부분이라고 지금 들었고, 그거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보어링을 한 차, 뭐 이런 차들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시면은 저희가 더 검토를. 생각은 없으세요? 예? 그 소비자들, 국내 소비자들에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가 잘못이 있다면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과가 아니라 그럼 저 잘못 인정 안 하신다는 거죠? 상황을 보고 2년 동안 똑같은 세파토 엔진에 대해서 2년 동안 리콜 안 하고 방치해 놨던 것뿐만이 아니라 엉터리 리콜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조차도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차이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이후 계속하겠습니다. 못 받게 됩니다. 위원장님, 예. 지난번 업무 보고에서 통신사의 3가지 담합 문제를 살펴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 3가지가 통신요금 담합 의혹, 유심가격 담합 의혹, 단말기 가격 담합 의혹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고객과 제조사에서 직접 구매하는 고객 사이에 이렇게 순수하게 제조사에서 지원해주는 소비자의 편익이 18만 원 가량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불합리한 편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일단 이 통사와 제조사 모두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했기 때문에요. 수집된 정보를 기초로 해서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에 대해서 엄정하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증인. 지난 4월에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S8 출시했지요. 예. 보면은 그 삼성전자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가격을? 아마 그게 64기가짜리면 90 몇만 원이었으니까. 제가 정확하게 예. 말씀을 드릴게요. 예. 갤럭시 S8인데요. 한국은 102만 8천 원에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데 미국에서는 아마존을 통해서 639달러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차별은 삼성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지금 발생을 하는데요. 한국은 102만 8천 원에 아무런 프로모션이 없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 홈페이지 가격이 724.99달러이고 또 사용하고 있던 폰을 가지고 오면은 중고 보상 프로그램으로 300달러까지 할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은 실구매가가 한국과 미국 사이에 2배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통신 독과점과 이 스마트폰 독과점이 결합해서 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이를 법적으로 분리하고자 하는 완전 자급제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완전 자급제도 좋겠지만은 제가 오늘 지적드린 이 무약정폰, 얼락폰의 가격만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얼락폰을 구입해서 알뜰폰 유심을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폭넓게 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또 자회사에서 유통 마진을 남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사정이 다른 것 아시지요? 미국은 이 얼락폰 가격이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하는 가격과 같거나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 통신사는 마진을 남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성이 그 자회사 얘기를 하시는데 직접 유통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원금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원금은 이동통신사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조사인 삼성에서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급하고 있지요? 삼성에서는 직접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이동통신사에 마케팅 지원금을 드리고 이동통신사에서 그런 정책에 따라서 그러니까 배분을 합니다. 예. 삼성에서 예. 이 이동통신사에 그 판매 장려금 명목으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바로 리베이트인데요. 자, 위원장님, 네. 지금 증인 답변을 들으셨는데 예. 어떻습니까? 공정거래법 위반 아닙니까?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근에 10월 달에 그 제조사에 대해서도 언락폰 문제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예,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증인, 예. 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들은 이 단말기 가격을 더 10% 싸게 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7만 8천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제조사에서 언락폰을 직접 구매하면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는 과도한 이용자 차별이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바탕으로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갤럭시 노트 8 64기가 출시되었지요. 예.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는 가격은 109만 4,500원입니다. 여기에 제조사는 한 대당 평균 7만 원가량을 판매 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동일한 상품을 삼성전자 홈페이지나 삼성전자 매장에서 무약정 폰으로 구입을 하면은 120만 4천 원에 구매를 해야 되고요. 7만 8천 원 가량의 그러한 지원금도 LG전자 20% 가량 등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예. 스마트폰도 이 독과점적 시장 구조라고 보이는데요. 예. 특히 삼성은 어떻게 조사하더라도 시장 점유율이 60에서 70%에는 달할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시장의 시장 지배 사업자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증인, 예. 삼성전자의 한국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 월별로 좀 다릅니다만은 표에 나와 있는 예. 위원장님, 네. 삼성에서도 인정을 했는데요. 삼성이 이런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서 상품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하게 되면 공정거래법 위반 맞지요? 예. 3조에 해당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증인, 예. 삼성전자는 직접 자회사를 통해서 유통하는 무약정폰이죠. 언락폰. 이 언락폰 가격을 통신사를 통해서 유통하는 가격보다 10% 비싸게 받고 있지요. 10% 정도 높게 형성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은 없습니다. 하여튼 10% 높게 받고 있다. 증인, 그렇게 10% 높게 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님? 일단 예, 짧게 해주십시오. 예. 예. 지금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유형의 폰을 저희들은 한국에서 무약정폰이라고 그럽니다. 약정폰을 판매할 때는 이 이동통신사에서 지원금을 그 단말기 지원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데 이 무약정폰 같은 이제 폰을 판매할 때는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지원금이라든가 그럼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판매하는 여러 삼성 그런 자회사라든가 이런 유통회사에서 자기들의 코스트를 붙여서 한 110% 정도 선에서 약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10% 언락폰이 더 비싼 이유가 이 통사에서 구매할 때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증인, 예. 삼성전자는 한국 소비자를 차별하고 있는 언락폰 가격 정상화할 의향이 있습니까? 우선 의원님께서 차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동의하기 힘듭니다. 왜냐면은 저희들이 이 통사나 유통에 공급하는 가격은 그거는 저희들이 공정하게 하고 있고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순전히 이 통사와
유통업체의 몫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수도 없고 협의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좀 구분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삼성이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고도 신속하게 조사를 한 후 우리 정무위원회 모든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예,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인 들어가 앉으셔서 좋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박용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체험만 증인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예, 이제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그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우리 미래에셋에서 류혁선 본부장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네. 제 질의에 답하면서 당시 그 베트남 랜드마크 72에 관련해서 SPC당 49인 이하로 청약 권유를 했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금감원에서 제 주장이 맞아서 징계받았던 거 기억하시죠?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류혁선 증인이 베트남 랜드마크 72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감사장에 오셔서 위증하신 거죠? 맞죠? 오늘은 그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예, 예. 그런, 자, 그런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미래에셋 대우증권 업계 최대의 자기 자본을 가진 이제 그 증권 회사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랜드마크 72건 말고도요, 여러 건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서 금융감독원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죠. 제가 확인해 본 거 올해만 해도 5건, 작년에도 3건 이렇게 징계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날 미래에셋 대우증권과 네이버 전략적 제휴권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좀 제가 이제 물어볼 텐데, 제가 이 앞에 그 징계받은 건을 미리 얘기하는 건 네. 법을 지키고 규제를 잘 지켜서 네. 우리 투자자들 보호하고 시장 질서를 잘 지켜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예. 근데 물론 네이버하고 자사주 막교환 하셔가지고 여러 뭐 4차 산업동맹이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셨으나 그 속을 뜯어보면 이렇습니다. 네이버 자기 주식 지분 1.71%가 미래에셋 대우로 넘어간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지만 상호 매입하게 되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네. 예. 미래에셋 대우증권의 경우 자사주를 상호 매입의 형태로 매각하게 되면 또 자기 자본에 포함이 되게 되죠. 네. 예. 따라서 자사주 막교환 전에 미래에셋 대우의 자기 자본이 6조 6천억 원대였다가 네. 막교환 후에는 7조 1,500억 정도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네. 그런데 자사주를 막교환함으로써 장부상 금액만 늘린 자본 확대다라고 하는 비판과 지적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셋 대우한테 좋은 게 뭐냐면 IMA 즉 종합투자 계좌 사업을 하려면 자기 자본 8조가 이제 조건인데 이상이어야 하는데 자기 주식을 막교환함으로써 증자에 대한 부담감은 그만큼 줄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안 그렇게 줄었어요? 그런 자기 연결은 자본 부담은 예, 안 그 줄었어요? 연결은 저희가 그래요? 인정 못 IB 하시겠어요? 육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연결은 안 되겠습니다. 그 미래에셋 그룹 사실상 중간지수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래에셋 캐피탈이지 네. 않습니까? 올해 3월 말 현재 계열사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자기 자본의 145%예요. 네. 근데 이제 이 법상 한도인 자기 자본의 150%에 거의 육박하죠. 근데 이 법도 사실은 150%로 늘려줘서 한때 이 미래에셋 맞춤형법이다 이런 비판까지 있었던 네.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미래에셋 대우증권이 증자를 하려면 미래에셋 캐피탈이 참여해야 하는데 현재도 한도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식으로 자사주 막교환을 통하면 의결권도 살리고